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그리고 에너지정책학과에서 에너지 관련된 교육과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허성윤 교수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제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정책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재생에너지, 에너지 정책, 그런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들리는데 우리가 그런 어떤 기술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같은 그런 어려운 얘기들은 빼고 우리가 재생에너지라는 게 왜 필요한지, 재생에너지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보급이 확대되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여러분하고 한번 편하게 좀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X축은 이제 인당 에너지 사용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Y축은 우리 사회 경제 사회의 발전을 보여주는 다양한 지표들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 위부터 우리가 출생률, 그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문맹률, 평균 기대 수명, 유아 사망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인당 에너지 사용량하고 다양한 경제사회의 발달 지표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생률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사용량이 인당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감소하는 경향, 문맹률도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줄어들고요. 반면 기대 수명은 우리가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증가하고 유아 사망률도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인과관계라기보다 원인과 결과라기보다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 것은 우리 경제사회, 우리 국가의 어떤 발전적인 발전 상황을 잘 보여주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 생활에 중요한 에너지원은 우리가 인류 문명에 따라서 이렇게 쭉 변화되고 발전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나무 에너지로부터 석탄,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와 원자력, 그리고 그거를 거쳐서 최근에는 이제 수소 에너지라든지 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사용의 어떤 트렌드, 역사적인 관점에서 트렌드를 살펴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중요한 경향성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고체 에너지에서 액체 에너지 그리고 기체 에너지로 점점 발전해 가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나무나 석탄은 주로 고체죠. 그리고 석유는 액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 수소 이런 것들은 이제 기체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우리가 전력화, 전기화라고 하는 electrification이라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석탄이나 석유를 직접 불로 떼서 우리가 열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한번 전기 에너지로 변환을 해서 우리가 편리한 형태의 전기 에너지로 우리가 활용하는 그런 경향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저탄소화라는 어떤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기후변화, 탄소 중립 이런 어떤 이슈에 대해서 잘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이라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러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부문이 바로 에너지 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에너지 사용을 점차 더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점점 더 사용해야 하는 그런 어떤 우리 인류적인 어떤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중요한 게 저탄소화라는 경향성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에너지는 끊임없이 계속 변화해 왔다라는 걸 확인을 했는데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 쪽에 있었던 재생에너지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요즘에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태양에너지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지열, 해양, 수력, 그다음에 바이오에너지 이런 것들이 즉 재생 가능한, 우리가 사용하면 고갈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연적으로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를 우리가 재생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 시스템의 어떤 그런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생 에너지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그림에 나오는 삼각형이 이게 뭔가 하실 텐데요. 이거는 월드 에너지 카운실, 세계 에너지 위원회라는 곳에서 나오는 매년 발표하는 에너지 트릴레마 지수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 국가나 어떤 사회의 에너지 시스템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세 가지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안보, 그다음에 에너지 형평성, 환경적 지속 가능성, 이 세 가지를 고루 갖춰야 좋은 에너지 시스템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2021년에 우리나라의 순위는 어떤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101개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종합 순위는 2021년에 32위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세부적인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는 101개국 중 35위를 달성을 해서 B등급을 맞았고요. 에너지 형평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적정한 에너지 가격에 에너지를 쓰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지표인데 우리나라는 32위를 기록을 해서 역시 이도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안보와 형평성은 매년 이 트렌드를 살펴보면 A등급이나 B등급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보면 101개국 중에서 63위를 기록했고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적 지속 가능성은 거의 매년 C등급을 받고 있어요. 물론 이제 개선되는 추세긴 합니다만 이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나라의 에너지 시스템이 안보나 형평성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하지만 어떤 그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은 좀 성적이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는 이와 같은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의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더 향상시키고 우수하게 만드는 데 아주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아시겠지만 기후변화 대응에 재생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워낙 이게 잘 아실 것 같은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최근에 이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림은 IEA라고 국제에너지기구라는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에너지 기구 중에 하나가 발표한 205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 수단별 기여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에서 30년 그리고 50년까지 과연 어떠한 수단으로 우리가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 것인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림에서 이제 재생에너지를 보시면 초록색 부분을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이오 에너지가 아주 짙은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태양이나 풍력 에너지가 약간 옅은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회색으로 마지막 부분에 other fuel shift, 다른 연료 전환, 거기도 이제 재생에너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뭐 어떤 수력이라든지 지열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해양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2030년에서 2050년으로 갈 때 이 재생에너지 그리고 신에너지까지 하는 수소에너지까지 포함하면 신재생에너지가 담당해야 하는 그런 어떤 부담이 굉장히 크게 잡혀 있습니다. 이는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가 필수적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은 어떤지 좀 살펴봐야겠죠. 아쉽게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요국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수준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왼쪽은 주요국들의 1차 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고 오른쪽들은 전력 부분, 전력 생산 중에서 재생에너지가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제일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거 확인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에너지 중 비중은 2.54%. 물론 이제 현 시점에 2년이 더 지났는데 조금 더 늘어나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른쪽에 전력 분야 재생에너지 비중은 5.71%. 그래서 전 세계 평균인 11.41%나 27.28%에 비해서 굉장히 아래로 처져 있고 독일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보급이 뒤처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앞으로 조금 더 전향적으로 그리고 보다 빠르게 보급 확대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 무조건 좋으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재생에너지가 무조건 좋으면 그냥 다 100% 재생에너지만 활용하면 되는데 우리가 현재 그러고 있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는 굉장히 중요한 단점을 몇 가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양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 많을 때는 전력을 많이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언제 어디
구름이 이렇게 덮을 수도 있고 비가 내릴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변동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혹은 간헐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와 같은 날씨의 영향, 태양광 발전은 태양의 영향을 받고 풍력 발전은 바람이 불 때 안 불 때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큰 단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비싼 가격입니다.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재생에너지는 원자력이나 석탄, 화력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동일한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에도 굉장히 비싼 그런 비용, 더 높은 비용, 비싼 가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두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생에너지가 지금 여러 가지로 확대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변동성, 날씨에 따라서 이게 우리가 예측하기도 어렵고 일정한 출력, 일정하게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출력이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덕커브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오리가 한 마리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리의 등이 이렇게 쭉 따라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간헐적 재생에너지가 많이 늘어났을 때 이렇게 순부하가 이렇게 쭉 내려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어떤 기술적이고 어려운 얘기는 접어두더라도 어쨌든 재생에너지가 전력 시스템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 예측을 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운영상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다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향후에 이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들을 써야 할지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물론 이제 굉장히 기술적이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려운 얘기지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전력 수급 일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루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생에너지가 전력 시스템에 많이 들어오면 예측이 어렵고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기가 어렵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수급 일치를 위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 간 연계라든지 수요 반응이나 어떤 가상 발전소의 활성화라든지 뭐 단기 저장 설비, 뭐 양수나 아니면 양수 발전이나 배터리 같은 단기 저장, 그리고 수소 같은 장기 저장 방안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것들을 골고루 확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하나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여러 가지 수급 일치를 위한 방향을 모두 고루 준비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방향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술 혁신에 꾸준히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비용을 원칙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거예요. 재생에너지는 아까도 높은 비용이 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비용을 감소시키고 산업화, 국내의 어떤 산업화를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양광이나 풍력의 어떤 설비들이 대부분 지금 현재는 외산입니다. 어떤 중국이나 유럽에서 주로 들여오고 있기 때문에 국산화, 설비의 국산화라든지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기술 혁신에 꾸준히 투자해야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재생에너지 장단점을 명확하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이거에 대한 사회적인 수용성을 높여야 합니다. 에너지도 우리가 일종의 시장에서의 재화잖아요. 우리가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는 우리가 시장에서 거래가 될 때, 그러니까 기꺼이 공급하려는 사람과 그걸 사고 싶은 사람이 양쪽의 의견이 다 동일할 때 우리가 거래가 되잖아요.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생에너지가 아무리 1kW당 200원, 300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공급하는 사람이 얘기를 해도 살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거는 실제 시장에서 200원, 300원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을 낮추는 그런 공급 측면에서 비용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요, 즉 에너지를 사는 사람들이 더 높은 지불 의사액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드렸는데요. 결국 우리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어떤 그런 전반적인 사회의 공감대는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 정도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가 조금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너지를 바꾸는 시간,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의 허성윤 교수였습니다.